우리가 작년까지 너무 이 환율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이거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내년에 MSCI 예. 지금 지수 편입 이런 것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편입이 결정나면 내년부터 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7년에 6천 갈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박대익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요새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지금 안 그래도 제일 첫 질문이기도 한데,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 이후로 보니까 결국 안 올랐더라고요. 행보하고 있고, 코스피는 보니까 한 20% 조금 안 되게 계속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강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재작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 탈출 지능순 하면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IMF 97년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95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때 삼성전자가 93년도에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 95년 1월 달에 15만 원을 찍으면서 고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95년, 96년을 가는데 대형주가 못 올라가요. 잘 못 올라가고 뭐 종목장, 냉각캔 뭐 이런 거 딱 하자마자 바로 냉각이 되는 뭐 그런 회사가 주가가 날아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95년도에 멕시코가 무너지고 96년에 태국이 무너지고 97년에 아시안 에마리용 한국을 비롯해서 와르르 무너졌던 게 그때인데 근데 그때는 PC 혁명에서 온라인 혁명으로 막 또 넘어가는 그걸 미국 기업이 다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90년도에 차트를 보면 너무 부러울 정도로 미국만의 상승이었어요. 우리는 안 되고. 그러고 나서 2000년 초에 닷컴버블 딱 깨지고 나서 2000년, 2001년, 2002년 미국이 3년 연속 빠지거든요. 3년 연속 빠지는데 2001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6% 올라요. 미국은 3년 연속 음봉만 나오면서 2000년 초에 5100을 기록했던 나스닥이 네. 1100 가요, 1100. 80% 하락하거든요. 네. 그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2001년도에는 36%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너무 거품이 심한 곳에는 시장은 가격 발견의 기능을 하잖아요. 저는 그 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이 시장이 어려운 게 딱 적정 밸류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그 적정 밸류보다 훨씬 비싸지기도 하고 훨씬 싸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 닷컴 버블 99년, 2000년 초에는 미국 기업의 적정 밸류가 한 2,500, 3,000이었다면 5,100이나 거품이 생겼다가 그게 다시 이제 박살이 나면서 1,100까지. 그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2007년까지 이어져요. 코스피 2000 찍었잖아요. 네. 예. 코스피를 2000 찍었었던 게 그러면 그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우리가 500에서 한 500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9.11 테러가 있잖아요. 2001년 9월 1일. 그때 460을 찍고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다시 940 갔다가 그 다음에 또 500, 2003년도에 되면 512까지 빠졌다가 2007년도에 되면 펀드 열풍이 일어나면서 한 2080까지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보면 미국은 2000년 초에 고점을 못 뚫잖아요. 왜냐하면 닷컴의 후유증이 있었고 돈은 또 스마트해가지고요. 글로벌하게 돈은 스마트해서 성장이 있는 곳으로 돈이 가거든요. 예. 그런데 2004, 5, 6, 7년도에 골드만삭스랑 걔네들이 만들어냈던 용어가 브릭스였어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2008년 8월 8일 날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하고 전 세계 공장력 하라고 어마무시한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그거 만들려면 원자재도 수입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배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이 큰 호황이나 그때 STX의 시대였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와중에는 미장 할 게 아니라 국장에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90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국면을 지나고 났을 때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또 우리나라 시장이 2003, 4, 5, 6, 7, 5년 연속 플러스 났어요. 연봉으로 보더라도 5년 연속 양봉이 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 하잖아요. 다그에게 이론. 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강아지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네. 선입견, 편견.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은 안 돼. 이런 선입견하고 편견 이런 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 곳에는 그 드래크 밀러라는 그 아주 유명한 살아있는 전설 분 계시잖아요. 연평균 한 30%씩 내시는 분. 그분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황소나 뭐 곰이나 다 돈을 벌고 시장을 쫓아다니는 돼지는 도살당한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쫓아다닐 거다. 성장이 있는 곳에 나는 무조건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 대가의 마인드도 보면 그런 편견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만의 강세가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재작년까지 너무 우리 시장이 억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우리가 보면 지금 일본, 독일, 한국 이래 어깨를 나란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 PBR 0.85, 0.5 이게 말이 되는 거. 근데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를 선진화시키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작년 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상법 개정을 저렇게 하면 그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이었는데 이익 증가 없이도 4,300 정도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익 증가 없이도. 어떻게? 예, 여기가 지금 서초동인데요. 반포 재건축 아파트 되는 거랑 똑같다고. 5층짜리 반포 주공이 재건축이 돼서 서울에서도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 우리나라 증시가 재건축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4,300에서 왜 지금 4,800을 왔냐? 거기다가 이익 모멘텀까지 생겼잖아요. 네.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280조, 290조. 근데 올해 400조가 아니라 지금 자꾸 올라가요. 440조, 470조. 그래서 재건축 효과 플러스 이익 모멘텀까지 지금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편견 없이 이것도 뭐 한국장만의 뭐 냄비 장세처럼 또 확 올랐다가 확 꺼지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최근 보니까 개인들이 계속 순매도 횡일이더라고요. 코스피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지금 고버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뭐 5천 뭐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더 간다 보시는 거예요? 그 고포스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도 좋아하고 뭐 친구들끼리 이 포카 카드 재밌죠. 치는 거 네. 그런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하물며 저희 직원들끼리 매주 종목 게임을 해요. 이번 주 가장 많이 오를 종목, 가장 많이 빠질 종목, 그렇게 해가지고 맞춘 사람한테 10,000원씩 주는 거. 오, 좋네요. 우리가 네. 월드컵 때 2대0, 3대0 맞추는 것처럼 그 정도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고버스 이런 거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고버스로 돈을 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사다가 물렸어요. 예. 1억 사다가 물려서 50% 터지고 60% 터지면 5천, 6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숏 해가지고 터지면 공매도에서 터지면 1억이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무한대로 터지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대 수익으로만 보더라도 내가 맞췄을 때 못 맞췄을 때의 손실이 너무 커요. 그리고 고버스는 2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절대 이렇게 안 빠져요.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나 고버스나 여기서 돈이 녹아내려요. 3배짜리 미국의 코루라고 있잖아요. 그 코루가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4,800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1년에 3,300을 갔었잖아요. 그전 고점이 2018년도에 2,600이었거든요. 2,600, 3,300, 지금 4,800인데
그 3배짜리 코르 차트를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18년 2,600이었을 때가 700 몇 불이고, 그 다음 3,300일 때 고점이 여기고, 지금 4,800인데도 고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2배나 3배짜리를 하실 때 보면, 그 레버리지나 이 성격을 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히나 떨어지는 거에 배팅은 그거는 확률적으로도 낮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게 왜 곧버스를 하냐면요. 예. 남들하고 다르게 갔을 때, 남들은 다 터지는데, 나는 그냥 곧버스 사서 벌었지롱. 아까 그 유아인처럼. 예. 국가보도의 예. 날 제가 예. 그 영화 보면서도 예. 저는 IMF를 그대로 다 예. 겪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아인처럼 그렇게 돈 번 사람 없어요. 근데 그 IMF 때 크게 돈 버신 분들은 누구냐면요. 그 에세플러스의 강광천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98년도 그 바닥에서 증권 우선주랑 매수로 돈 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템플턴도 우리나라에 와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템플턴 경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나에게 사람들이 묻는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시장은 어디냐고. 질문이 잘못됐다.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이 어디냐고 물어야 된다. 나는 비관적인 시장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량 주식의 가격이 싸게 거래되는 거는 뭔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IMF 때 존 템플턴 경,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그 국가부도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 사서 돈 벌었어요. 강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에 유아인 씨가 뭐 돈 많이 번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가 참 좋은 영화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예. 그 영화에서 좀 아쉬운 점이, 떨어지는 거에 저렇게 배팅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절대 곧버스 떨어지는 거, 인버스 곧버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선 5천은 좀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거품이 생길 때, 그 거품은 아무도 못 맞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멋있게, 아니요, 한 5,100에서 꺾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맞으면, 와,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지금이 한 4,900 정도 쬐끔만 오르면 5천 맞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했었냐면, 올해 시장에 약간 이 거품까지도 이렇게 시장이 핫하면 4,850 갈 수 있다라고 작년 말에 전망을 그렇게 해놨었는데,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게 4,850이니까, 자, 이제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가 아닌 이유가, 저는 닷컴 버블을 겪어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 정도가 적당한데, 5,100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 때나 이런 거 준비할 때, 풍선 불잖아요. 풍선 부는데 어떤 풍선은 요만큼이고 어떤 풍선은 이거 뭐야? 왜 안 터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뭐 거품이 생기면 어디까지 생길지는 모르는데 자, 여기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이 거품이냐? 거품이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S&P 500이 22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PR이 얼마냐면 10배예요. 아직도 10배예요? 아직도 10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이제 4천조 됐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익이 됐죠? 빨리 늘어서 400조. 이익이 늘면서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280조에서 4천조가 되면 300조를 버는데 4천조가 되면 이게 PER 13배, 13.33 이렇게 되는 건데 400조, 430조, 최근에는 470조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400조 버는 데서 4천조면 PER 10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익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보더라도 옛날에 닷컴을 겪고 난 이후로 시장이 참 조심하는구나. 요즘 미국 시장 별로 힘이 없잖아요. 닷컴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안 지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보면 거품이 생길 듯 말 듯 하면서도 굉장히 차분하다. 시장이 좀 이번에는 냉정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딱 지금 2026년이 옛날 투자했을 때 몇 년도랑 제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죠?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좀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 큰 그림은 1980년 초에 폴 볼커가 고금리 만들었다가 20%까지 금리 올렸다가 나중에 금리를 낮춰주면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25년 동안에는 금리를 올릴 때 장이 좋고 금리를 내릴 때 장이 박살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25년 시장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 작년에도 페드가 금리 내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가 오히려 플러스 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게 25년 동안에는 맞았는데 1980년도로 돌아가 보면 반대예요. 금리를 올릴 때 장이 박살났고 금리가 페드가 금리를 낮춰줄 때부터 랠리가 오는데 1982년 두 번째 리세션이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82년도에도 미국 시장은 플러스였어요. 82, 83, 84, 85, 86, 87년도는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한 달에 마이너스 35%. 근데 그 해도 플러스 2%로 끝났어요. 87, 88, 89 미국 주식 다 올랐어요. 그때도. 10년 내리올랐네요. 네. 네. 내내 올랐었는데 이번에 저도 2022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 아니에요. 금리 올리면 주가 오히려 올라가요 했다가 예전에 앨런 그린스펀이라든지 벤 버냉키 시절에는 보면 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25bp 0.25씩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0.25 처음에 올렸다가 22년 3월에 갑자기 50bp 그걸 갖다가 빅 스텝이라 했잖아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75bp씩 그걸 4번을 하면서 시장을 그냥 꺾어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뒤통수 세게 맞고 내가 뭘 잘못했지? 봤더니 이게 1980년 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약간의 그런 시장이 하락하는 걸 용인을 하면서 일단은 물가가 중요하니까 그때를 봐야 되구나 해서 80년도를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 80년도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으로 이제 돈 벌려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80년도에는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어떤 나라가 강했고 네, 그런 게 중요한데 예. 1985년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9월 22일 날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흰 달러였잖아요. 네. 달러가 너무 강했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 이러잖아요. 그때 달러 인덱스가 160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엔 달러 환율이 240. 최근에 160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는 엔 달러도 241에서거든요. 야. 그게 킹 달러였어요. 킹 달러에 이머징 마켓 주식이 되냐? 안 돼요. 그래서 1984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은 82, 83, 84, 85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딱 있었던 9월부터 일본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그때부터 불을 뿜습니다. 불을 뿜기 때문에 25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75% 올랐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70원으로 되게 비싸지만 114 찍었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꺾였어요. 그때부터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다 좋았냐? 남미는 몰랐겠죠. 왜냐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없었으니까. 제조업의 시대였다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970년대나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고 아르헨티나가 우리보다 잘 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80년대를 지나면서 제조강국, 일본, 독일이 엄청나게 강해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때 하나의 개발도상국으로서 크게 도약을 하게 되는데 제조강국이 그때 킹 달러 시대에 어쨌든 달러를 많이 벌게 되니까 자본이 쌓이잖아요. 그 자본이 쌓이면 뭘 하죠? 그걸로 캐펙스,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자본이 쌓이기 전에는 뭔 돈으로 투자를 해요. 원조 받아서 그걸로 겨우 원조 받은 걸로 겨우 먹고 사는데. 그쵸. 그래서 이 킹달러 시대가 지나면서 킹달러 시대에 어느 나라가 돈을 버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제조강국이 돼 있잖아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도 글로벌 넘버 3 됐어요.
그리고 문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쌓여있는 그 자본이 또 재투자가 일어나면서 저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1980년대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1980년대에 일본이 렉서스가 언제 나왔냐면요. 예. 1990년에 나와요. 아. 1980년대에는 도요타, 혼다, 고장한다고 참 잘 굴러가네. 예, 그런 수준이었다가 프리미엄급을 출시한 거는 199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에 80년대 일본처럼 지금 엄청난 제조 강국, 문화 강국이 되기 때문에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89년까지 일본이 39,000 가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80년 초에 1월 4일을 100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000이 가거든요. 88년 말에 보면 이제 1000이 가는데 그 마지막 그 랠리는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불을 뿜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2018년도에도 보면 트럼프 1기 때 2년 차에 환율 얘기를 꺼내요. 중국, 한국, 환율 조작국 뭐 이런 얘기 꺼내면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예. 환율을 떨어뜨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에는 우리가 작년까지 너무 이 환율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베센트 장관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원화 가치가 이거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올해는 얼마나 이 원화 가격이 환율로 얘기하면 환율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펀드 매니저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겠죠. 야, 한국이 작년에 75% 올랐는데 계속 강세를 이어지면 그때 브릭스 시절에도 계속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의 돈이 한 4년 동안 계속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년에 MSCI, 예. 지금 지수 편입 이런 것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편입이 결정나면 내년부터 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7년에 6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외국계 전망도 되게 5천 더 훌쩍 넘은 거 전망했던 이유도 다 그런 거네요. 예. 야. 제가 이번 주에 한 언론사 인터뷰를 봤더니, 예. 박세익 전무가 4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 3천 넘어간다는 것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긴 했었는데, 내년에는 6천 찍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던 곧버스를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다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 중에서 그러면 올해 가장 포텐이 더 좋을 건 한국이고 미국은 그냥 좀 횡보? 네. 예. 미국이 그동안에 시장이 왜 강했지? 예. 22년 11월 달에 챗GPT 나오고 난 이후로 AI 모멘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AI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GPU가 필요했고, GPU는 엔비디아 거의 독점이었었고요. 그래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돈을 고금리를 만들어 놨는데, 예. 고금리 상황에서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돈이 많잖아요. 이 AI 모멘텀에서 뒤처지면 절대 안 돼. 이 패러다임에서 내가 뒤처지면 안 돼 하면서 구글에서도 오히려 과잉 투자가 덜 위험해 하면서 돈을 마구마구 투자를 해주니까 그렇게 미국 시장만의 강세가 23년, 24년, 25년까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3년 연속 두 자리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4년 연속 두 자리 상승은 이게 확률적으로도 좀 떨어지는데 AI 인프라 사이클에서 상승해 보시면 그렇게 빅테크들이 질러댔는데 아니 디램 가격뿐만 아니라 랜드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투자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투자에 있어서 슬로우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시가총액 1등이 됐던 엔비디아가 212불 찍고 난 이후로 왜 이래 힘이 없지? 힘이 없어요. 예. 네, 힘이 없잖아요. 예. 주가는요, 영업이익률이 고점을 치고 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꺾이면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이익이 박해지나? 네, 그러면서 주식을 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아까 환율 떨어뜨릴 거라 했잖아요. 예. 달러를 계속 좀 더 약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은 달러 베이스잖아요. 달러 자산을 팔아서 약간 한국 원화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약간은 미국 시장은 저는 올해는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요 사이에서 좀 박스권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좀 변수 중에서 어쨌든 호재는 말씀해 주셨는데 악재로 다가올 변수는 있을까요? 우리가 예. 시장의 조정이 올 때마다 지나고 보면 코로나를 예측을 했었나? 할 수가 없었어요. 예측 못 했잖아요. 네. 1980년 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동안에 시장 빠진다고 한 사람들, 아니, 폴 볼커가 이렇게 금리 20%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거든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22년도에 그렇게 올릴 거 몰랐잖아요. 21년 때만 하더라도 제롬 파웨 의장이 이거 물가 상승은 아주 일시적인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데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웨 의장의 입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물가는 걱정이 아니고 노동시장이 하나의 챌린징한 우리의 도전적인 과제가 될 거다. 이 얘기를 벌써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3.6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이 4.6까지 올라왔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실업률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약간 딜레마에 빠져요. AI가 이거 너무 편하네 하니까 저희 증권사에서도 보면 어시스턴트들이잖아요. 리서치 어시스턴트, RA라고 하잖아요. 예.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도 뭐 자료를 만들 때, 야, 이거 좀 조사해봐? 안 시키죠. 챗GPT, 제미나이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서 요즘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화이트 칼라들이 그래도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들이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때 메타버스 뭐 이럴 때 페이스북에서 전산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을 막 30만 불에 데려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걸로 제일 유명한 카네기 멜론 이런데 졸업자들이 취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AI가 빠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 8월에 시장이 한번 급락했었잖아요. 예, 그때. 네. 예. 그때 급락을 했을 때 많이 빠졌어요. 그때 엔비디아도 125불에서 66불인가? 그때는 29불에서 21불까지 빠졌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뭐가 트리거였지? 보면 실업률이 4.3을 찍으면서 샤움의 법칙이 발동하는 거죠. 샤움의 법칙이 발동하면 반드시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샤움의 법칙을 만들었던 클로디아 샤움조차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국의 실업률이 저는 4.7, 4.8 요렇게 찍게 되면 4.7을 찍는 순간 약간의 시장의 발작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리세션은 실업률이 급등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4.7을 찍게 되면 일단 위험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네, 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2020년대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겪었죠. 저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어요. 홍콩발 사스. 그리고 2009년도에는 A형 독감 하면서 신종플루. 신종플루. 맞아요. 그게 또 엄청난 공포감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어요. 2003년, 9년이면 6년이죠. 2009년에서 2015년이면 또 6년이죠. 그래서 제가 2021년 되면 또 뭐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려나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좀 1년 빨리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지나면 언제지 했더니 2026년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예상 못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네요. 많이 나오면은. 와. 그래서 이거는 뭐 재미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도 이제 퀀트 분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외의 또 리스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6년마다 이게 반복이 되지?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이 절대 패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패권 중에
반도체 절대 안 놓치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바이오라고 봐요. 그 바이오가 고부가 가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코로나 때 화이자나 모더나나 엄청나게 팔아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일부러 바이러스를 연가시, 퍼뜨려가지고 연가시. 옛날에 네. 그런 거. 네. 미션 임파서블 그런 데도 나오죠. 아, 일부러 퍼뜨리고 제약회사는 치료제를 들고 있어. 그때 그래서 그 나오는 RNA가 이게 또 적용해봤던 기회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RNA라는 게 노벨상을 받은 지가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갖다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번 임상 실험을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26년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뭔가가 발생한다면 그게 또 바이러스의 역사로 제가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그냥 예. 재미로 소설로 예, 그쵸, 그쵸. 예. 소설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당하면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지금 보면 경제지표가 말씀하신 대로 뭐 안 좋고, 고용이 안 좋고 이러면 오히려 호재라고 막 받아들이고, 그게 이런 날이 신기하잖아요. 보면 이게 네. 오히려 나쁜 게 더 좋다라고 굿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용이, 그 실업률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금리 내리고 돈 풀겠다. 네. 그걸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략을 이렇게 좀 세우고 있거든요. 2026년이니까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선거가 있었을 때 보면 비트코인, 그 다음에 IT, 뭐 특히나 반도체 쪽, 엔비디아도 그랬지만 항상 50% 이상 빠졌거든요. 이 50% 이상 하락의 모멘텀이 뭐가 될까 생각했을 때 그런 뭐 실업률도 있고 뭐 바이러스 사태가 됐다 뭔가 악재가 터지면 그러면 이제 페드가 나타나겠죠. 네, 페드 푸시 작용을 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될 건데, 근데 뭔가 위기가 발생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코로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bp 금리 인하 전격 발표하고 그러고 하루 딱 시초가 올랐다가 장대 음봉 맞거든요. 박살이 나요. 이 정도로 안 좋아? 이 정도로 안 좋아 하면서 박살이 나요. 이제 배드이즈 배드를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배드 이제 배드로 바뀌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을 약간 V자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저는 안 생겼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나빠지려나?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2005년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25년을 장을 좋게 보면서 제가 2005년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5자가 있었던 해마다 보면 시장에 굉장한 장이었다. 2005년이 코스피가 54%, 코스닥 87% 오르고, 2015년은 장은 안 올랐지만 엄청난 종목장이고, 중국 모멘텀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다 주가 날아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25년 장을 되게 24년 말에는 뭐 국장 탈출 진흥선 했지만 제가 장을 되게 좋게 봤었다면, 2006년이 어떻게 됐으냐 보면요. 2006년이 또 지금처럼요. 2005년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06년 1월 달에도 강해요. 2, 3월 달에 약간 옆으로 기다가 4월에 다시 정고점 뚫는 듯 했다가 5월에 확 빠져요. 5월, 6월이 확 빠지는데 뭐 때문에 빠지냐면 그때는 중국 모멘텀이라 했잖아요. 네. 중국에 2005년 이러면 이제 호진타오 시절에 밑에 원자바오 총리가 계셨는데, 이거 중국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약간 긴축을 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2달 동안 차이나 쇼크가 옵니다. 시장이 거의 20% 가까이 빠져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과열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얘기지 시장을 꺾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해야 되는데. 올림픽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이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올해가 시장이 꺾어지면서 저는 박살나는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이 약간 요럴 수가 있어요. 요 중간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리스크가 뭐가 되느냐 저는 모르는데, 방금 이제 상상력으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큰 리스크가 올 때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미리 얘기를 해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 시그널이 뭐냐면 엔화 강세예요. 재작년 24년 8월에도 24년 7월 달에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가면서 엔달러 환율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엔화가 시그널을 줘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고, 엔화가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뚫을 때는 굉장한 뭔가, 이게 뭔가 큰 변화가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좀 변화가 있을 때 일단 위험 관리 들어가셔야 됩니다.